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무기를 접해보았지만 최근 들어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은 나라는 의외로 한국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자문하던 중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위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동시에 중국 측의 은밀한 접근까지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무기 시장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발견하게 된 한국 무기의 경쟁력과 더불어 그 이면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국제 무기 거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우프만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국제 무기 거래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단순 무기 판매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어느 날 상사가 우연히 제 언어 능력과 분석 능력을 보고 중요한 계약 자리에 따라가 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각국의 군 장성이나 정부 관계자를 만났고, 복잡다단한 무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둘씩 성과를 쌓아가며 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국방 프로젝트를 중개하거나 조언하는 일이 제 주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무기를 접해왔습니다. 물론 독일이 전통적으로 무기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이나 러시아 또한 엄청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기에 제가 주로 조우한 무기들도 그들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이 시장에서 깜짝 놀라게 된 나라는 의외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 하면 한때 외세의 간섭도 많이 받았고 분단 상황이기도 해서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뚝 선 나라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한국이 무기를 속속 수출해내고 있다. 특히 동유럽 쪽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계약했다는 소식 정도를 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슬로바키아 정부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의뢰가 저에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에 위치하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5국가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 인구는 약 540만 명 정도, 면적은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독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을 거쳐 1993년에야 비로소 소련 붕괴 이후 독립을 이뤄낸 역사가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예전부터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해왔고 아직도 소련제 기체나 전차를 일부 운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 정세가 슬로바키아로 하여금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그 전쟁을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기 어려웠습니다. 나토에 가입한 덕분에 자신들은 한층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줄이는 추세이고 소련 시절부터 써온 노후화된 무기는 교체해야겠다는 공감대가 국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슬로바키아 정부는 2035년까지 군 현대화 프로젝트, 이른바 프로젝트 2035를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독일, 미국, 이스라엘, 심지어 프랑스 쪽 무기도 두루두루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슬로바키아가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팅 과정을 거치면서 슬로바키아가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신흥 무기 강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다는 걸 알고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이라.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과거부터 K-방산이라 부르며 한국 무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문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운용 현장을 본 적은 없었고 다소 과장된 홍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로바키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에서도 소련제 무기를 한국산으로 대량 교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K 전차흑표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무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제가 과거 몸담았던 독일 군수업체 쪽 지인들도 한숨을 쉬면서 한국이 시장 잠식 속도가 워낙 무섭다며 걱정하더군요. 그래도 저로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쉽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기에 냉정하게 분석 자료부터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K 전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한국에서 개발된 주력 전차로
120 활강포, 자동 장전장치, 첨단 서스펜션을 갖춘 현대식 주력 전차입니다. 전차 무게도 비교적 가벼워 기동성이 우수하며 주포와 탄약 호환성 면에서 나토 전차들과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 하더군요. 폴란드는 여기에 자국 요구사항을 반영한 KEPL이라는 파생형 전차 개발을 한국과 협력 중이고 차체와 포탑 방어력 강화, 능동 방어 체계 설치, 대드론 대응을 위한 제머 등을 탑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저도 독일산 레오파르트이나 미국산 에밀 에이브람스에 비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KEPL이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로바키아 같은 중소국가엔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슬로바키아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군 현대화를 위해 GDP 2% 정도를 국방에 쓴다 해도 독일이나 미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처럼 자국 방산 산업에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으면 원하는 시점에 무기를 받아보기까지 몇 년씩 기다려야 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비교적 빠른 납기, 괜찮은 가격, 그리고 우수한 성능까지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슬로바키아 정부 대표단이 포천에서 열릴 대규모 방위 산업전을 참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저도 초청을 받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국가에서 모여든 방산 관계자, 군 장성, 정부 고위급 인사들로 한국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동유럽 국가들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방 지출을 늘리면서 새로운 무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계약한 사례가 있어 자연스레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한층 폭발한 것이죠. 포천 훈련장에서 본 한국의 무기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K 전차가 지형에 따라 놓면 충격을 흡수하며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K9 자주포가 정확한 사격을 선보이는 장면, 공중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기동 시범을 펼치는 모습.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듯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육군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아미타이거 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시연까지 펼쳐지자 해외 인사들 사이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옆에서 슬로바키아 대표단의 반응을 살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크게 하고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천 훈련장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중국 쪽 군수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반갑게 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슬쩍 자기 명함을 건네며 중국산 무기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중국산 무기에도 관여했던 적이 있지만 한동안 중국 무기의 품질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썰을 수도 없이 들었기에 속으로는 이쪽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수출을 시도하려고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다음 태도가 몹시 거슬렸습니다. 은근한 목소리로 한국 무기는 과장 광고가 심하다라든지 이러한 성능 시범은 다 짜고 치는 것이라며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제 직업 특성상 중립을 유지해야 하므로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 쪽 브로셔나 언론 기사는 맹신할 게 못 된다. 중국이야말로 러시아 기술과 독자 기술을 접목하여 확실히 검증된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시연회를 할 예정인데 꼭 초청하고 싶다며 열을 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이 사람 꽤나 공격적이군. 그렇다고 내게 지금 이걸로 단박에 설득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지 싶었지만 일단은 제가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은근히 제가 중국에서 편의를 많이 받으릴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제게 두툼한 봉투를 슬쩍 내밀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건 사양하겠다고 했지만 그 인물은 되레 더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로비라고 해야 할지 뇌물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상당한 금전적 제안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상품 카탈로그를 검토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노골적인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불쾌한 기색을 최대한 감추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제 숙소 앞으로 그 중국인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와서는 이번 기회에 꼭 중국에 와달라. 직접 확인하면 그동안 나돌던 중국 무기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이라면서 거액의 계약 수수료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곤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규모 시연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접근하는 걸까? 혹시 최근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면?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또 일부 고객들은 한국과 중국의 가성비를 비교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 제가 직접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겠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전문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슬로바키아 측에 보고할 때 비교 자료로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의 계속된 재정적 지원 운운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문 컨설턴트라 해도 그렇게 큰 돈을 제시받으면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지 돈에 굴복해 특정 무기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시연장에서 무기가 정말 훌륭하면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대로 솔직히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무기 시연장은 한적한 외곽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장갑차, 전차, 무인기 등이 시범 운행 및 사격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제게 접근했던 중국 측 인물이 안내를 맡아 주었는데 시연장 건물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딘가 어수선했고 몇몇 외국인 참관객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갑차 시연이 있었는데 차량의 엔진 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커지더니 추진력을 제대로 내지 못해 무대 한쪽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진행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일종의 긴급 수리 작업을 했고 그 사이 대기 중이던 전차 시연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차 역시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탑 회전 기능이 매끄럽지 않아 보였고 사격 순간에 잔류 발화가스가 전차 내부에서 새어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크고 작은 폭발음이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근거리에서 지켜본 군인 몇몇이 파편 때문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측 진행 요원들은 황급히 훈련용 탄약이라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시연 자체가 허술하고 안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예정되어 있던 무인기 시연은 아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인기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험하다라는 말이 오갔고 주최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시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놓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위험하게 시연을 해서 사람이 다쳤는데도 어떻게 변명으로만 일관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 인상이 깊게 박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귀빈 대하듯 불러놓고 돈까지 주겠다며 회유했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해졌습니다. 괜히 제 자신이 허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액의 로비에 흔들렸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아무리 커미션이 크다 한들 이런 식으로 부실한 무기를 날조하듯 선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은가 하며 스스로를 질타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그 중국 측 인물은 제게 오늘은 날이 안 좋았고 여러 돌발 상황이 겹쳤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연을 보여드리겠다고 애써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 중국의 무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한 뒤 숙소로 돌아와 비행기표를 당겨 곧장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의 짧았던 중국 행차는 싱겁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슬로바키아 측과 다시 화상으로 접촉해 이번 출장을 통해 느낀 바를 솔직히 전달했습니다. 차마 중국에서 목격한 폭발 사고나 부상 같은 디테일을 낱낱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무기는 절대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무기를 다시금 재평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천에서 직접 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시연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웠는지, 그리고 운영 유지 비용과 납기 일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가 현재 고려 중인 FA-50 경공격기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기체를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도 쓰고 있는데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점, 그리고 F-16 같은 본격적인 전투기로 넘어가기 전에 조종사들이 미리 초음속 환경과 디지털 항전 장비를 익히며 실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강점이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게다가 유지비 역시 서방의 주력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에 국방 예산이 빠듯한 슬로바키아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또한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도 폴란드와 공동 생산하고 있는 KEPL 버전이 훨씬 진보된 장갑 및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출 예정이며 미제 프로그래머블 탄약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최적의 선택지라는 과거 인식도 분명 있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고 도입 후 지원 체계까지 생각하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 계열 전차는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고 납기 일정도 독일 대비 훨씬 빠르며 만약 폴란드나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하면 기술 이전이나 정비창 설립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미 폴란드 사례를 간접적으로 학습했고 무엇보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무기 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와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무기 계약 사례가 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제가 이런 권고를 마친 뒤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조만간 한국 측과 협의 일정을 잡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한국으로 기울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후에는 슬로바키아의 구체적 예산 계획과 한국 측 군수업체나 정부 기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세부 기술 이전 문제, 지원 체계 구축 혹은 미국 측 무기의 통합 등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와 품질 양면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기에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란 참으로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항상 기술 발전과 무기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은 바로 이 공백을 기회로 삼아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낸 듯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국가라도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무기를 빠르게 찾고자 할 때 한국은 이제 가장 눈여겨볼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전쟁으로 인해 부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소임은 바로 그 결정의 과정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투명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 방산의 발전상을 과장 광고라 치부했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는가? 를 되짚어보는 시점이 왔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만만찮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무기시장 공략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이번 시연에서 본 것처럼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비교와 관찰은 곧 저에게 더 넓은 통찰과 시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을 지켜보는 일이 이제 제게 남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한국산을 구입하시지요라고 결론 내렸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언을 보태며 절차가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환한 미소로 슬로바키아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껏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무기 계약을 성사시켜 왔지만 이번 계약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도 무기를 통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면 적어도 소규모 국가들이 더 이상 군사적 위협에 떨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고민했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카우프만 독일 출신의 국제 무기 거래 컨설턴트이며 오늘도 치열한 방산 시장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거액 로비에 휩쓸릴 뻔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말의 거리낌 없이 최선의 솔루션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 무기의 우수성은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엄격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카우프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